제대로 된 정보와 근거를 토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학생이 강의장에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수님은 강의장 스크린에 사진 몇 장을 띄우고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는데 몇 분 후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은 충격에 빠지고 결국 강의 수강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워커예요.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 학생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학에 와서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경험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일본에서 접한 역사책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마치 평화로운 동반자 관계인 것처럼 묘사하고 심지어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정당화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무심코 받아들였어요. 일본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점도 느꼈죠.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본 친구들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불편해하는 것 같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무관심한 듯 보였어요. 그때는 그저 문화 차이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일본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하버드로 돌아왔고 캠퍼스를 걷다가 우연히 에드워드 슐츠 교수님의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이라는 강연 포스터를 봤어요.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이라 관심이 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강연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지연이를 만났는데 제가 어디 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슐츠 교수님의 강연에 간다고 하니까 지연이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에밀리, 그 강연 정말 좋을 거야. 난 들어본 적 있는데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었죠. 지연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더욱 기대감을 안고 강연장으로 향했어요. 강의실 문 앞에 선이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고 일부 일본 유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슐츠 교수님이 등장하시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교수님은 먼저 한류의 세계적 인기로 인해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는 말씀으로 강연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오늘의 주제인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진실일까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오랫동안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슐츠 교수님은 동아시아 역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인지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게 다가왔죠. 특히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사죄 주장을 하실 때는 강의실 전체가 숨죽이는 것 같았어요.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에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몇몇 일본 유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다루셨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아닌 폭력적인 침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언어와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에서 배웠던 내용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지금까지 진실의 한 조각만 보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교수님은 또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강연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당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자부심과 함께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슐츠 교수님이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하시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는 현대 한일 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교수님께 집중됐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일본 유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질문을 허락하시자 그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이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슐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역사 왜곡의 한 예입니다. 그러고는 그 일본 학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당신의 주장은 마치 제가 지금 도쿄가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낸 주장이죠. 교수님의 이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슐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많은 역사적 문서와 지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스크린에 여러 고지도와 문서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17세기 일본의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전까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어떠한 분쟁도 없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일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1905년 이후로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해왔지 않나요? 이 질문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선언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죠. 이는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이었을 뿐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일본 학생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고 한국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닌 과거사 청산과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슐츠 교수님은 화제를 바꾸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 말씀에 특히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긴장되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일본의 가나 문자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 문자들이 익숙하지요? 하지만 이 문자들의 기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가나 문자는 한국의 고대 왕국이었던 백제의 향찰과 이두에서 유래했습니다. 한자를 차용해 만든 이 표기 방식이 일본으로 전해져 지금의 가나 문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일본 왕실의 뿌리 또한 한반도에 있습니다. 일본 왕실은 한국의 백제 왕가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증거가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여러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관련 자료들을 스크린에 보여주셨어요. 이어서 교수님은 더 넓은 맥락에서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이 말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일본 문화의 독자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과 초기 발전 과정에서 한반도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오랫동안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불교, 유교, 농업기술, 도자기 제작 기술 등을 전파했죠. 일본에 있어 한국은 선생님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근대에 들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일본 학생의 질문에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일본이 서구의 근대화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죠. 현재 한국은 다시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1861년이라는 숫자를 크게 띄우셨어요. 이 해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놀랍게도
이 전쟁 덕분에 일본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당시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남북전쟁으로 인해 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죠. 이 시간 동안 일본은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당시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죠.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근대화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빠르게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했죠. 그 결과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얻은 힘을 불행하게도 제국주의적 팽창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침략은 매우 폭력적이고 체계적이었죠. 교수님은 이제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1910년,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이후 36년간의 식민 지배는 한국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죠. 스크린에는 당시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한국인들, 일본어로 수업받는 학생들, 창씨개명 문서 등이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일본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일본군은 수많은 한국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는 전시 범죄이자 인권 유린이었죠.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일본 학생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런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없는 건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숨겨진 역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일본 학생들은 충격받은 듯 보였고 한국 학생들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슐츠 교수님의 강연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바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몇 장의 일본 역사 교과서 페이지를 띄우셨어요. 이것들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떤가요? 일본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교과서의 몇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을 합방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죠. 이어서 교수님은 역사는 강자의 손에 의해 쓰인다는 유명한 격언을 인용하셨어요. 과거에 일본이 한국보다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한 학생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된 역사를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다양한 자료와 증거들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난징 대학살을 사소한 사건으로 축소하는 기술, 위안부 문제를 자발적 매춘으로 왜곡하는 주장 등이었죠. 이를 보며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일본의 침략 사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의 기록, 국제재판소의 판결문 등이었죠. 이런 증거들 앞에서 역사 왜곡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일본 학생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배우지 못한 걸까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폐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먼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죠. 이는 단순히 한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저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교수님의 말씀처럼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죠. 슐츠 교수님의 강연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교수님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최근 한국의 경제 지표와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띄우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의 세계적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되었죠. 이어서 교수님은 이런 한국의 성장이 역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 문화에 매료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 나아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 문제죠. 교수님은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발언들과 우익 단체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뉴스 기사들을 스크린에 띄우셨어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과 단체들은 여전히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역사 교과서 왜곡을 묵인하거나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입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위상에 걸맞게 주도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세계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하셨어요. 먼저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사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역사를 대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진실에 기반한 역사 인식은 양국 관계 개선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우리 같은 외국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그 진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의의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슐츠 교수님의 강연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고 불완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일본 학생들은 충격받은 듯 보였고 한국 학생들은 복잡한 감정이 얽힌 표정이었죠. 그 외 학생들도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되새겼어요.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 숨겨진 진실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 왜곡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행동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어요. 문득 룸메이트 지연이가 생각났어요. 이제야 지연이가 역사 얘기만 나오면 조용해지던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지연이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서관으로 향하면서 저는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의 강연은 끝났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강연장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강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내 나라가 아닐지라도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2주일씩이나 걸린다고요? 한 남성이 출장을 앞두고 한 가게의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당장 며칠 뒤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며 더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게 종업원은 불가능하다며 딱 잘라 말하는데요. 이 남성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슨 가게에서 이토록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루앙에 살고 있는 댄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글로벌 IT 컨설팅 회사에서 수석 디지털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돕는 일을 하죠.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도입, 클라우드 전환 등 첨단 IT 기술을 기업에 적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게 제 주요 업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어떤 중견 IT 기업에서 컨설팅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죠. 한국에도 이런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삼성과 LG 정도만 들어본 정도였어요. 제 클라이언트 중에는 중국 기업들이 꽤 있기도 하고 투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 중에서 기술력도 뛰어나고 엄청난 강국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회사에선 저보고 이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진행해 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IT 생태계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중국보다 기술력과 생산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김이 샜죠. 이번에 승진을 노리고 있던 터라 큰 건수가 잡혔으면 했거든요. 일이 점차 진행되면서 메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화상 미팅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쪽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대면 미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죠. 그리고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IT 산업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LG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한국의 중소, 중견 IT 기업들의 현황이나 기술력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한 달이라는 출장 기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출장 일주일 전, 평소처럼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안경을 쓰려고 하는데 집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어제 술에 취해 반쯤 정신이 나간 저를 친구 녀석이 집으로 데려다 준 사실이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술집 테이블에 안경을 벗어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집에 왔던 거죠. 급하게 술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애석하게도 안경은 못 봤다고 하더군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한껏 들떠서 술을 많이 마신 게 화근이 된 거죠. 결국 전 버리기 귀찮아서 보관해 두던 오래된 부러진 안경을 대충 테이프로 감고 출근을 했어요. 제게 안경은 그냥 안경이 아니에요. 제 눈과 다름없죠. 7.0이 심한 근시에 난시까지 있어서 안경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콘택트 렌즈는 착용할 수 없는 몸이라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채로 한국 출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했죠. 그도 그럴 게 프랑스에선 안경 하나 맞추는 데에 와인을 숙성시키는 것만큼이나 오래 걸리거든요. 먼저 안과를 가서 검안을 하고 그 처방전을 들고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주문하는데 이 과정이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운이 나쁘면 안과 예약을 잡는 데만 6개월이 걸릴 때도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렌즈가 도착하면 다시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맞춰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나와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일주일 후에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부러진 안경을 쓰고 출근을 하니 안경이 삐뚤어서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멀미가 나고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결국 안경을 벗었죠. 안경을 벗으니 컴퓨터 화면은 흐릿한 모자이크 그림 같았고 키보드의 글자들은 서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우스 커서를 찾는 일은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어요.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낼 때는 모니터 속으로 비집고 들어갈 듯이 얼굴을 바짝 대고 쓸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겨우 보내고 나니 얼굴에 땀이 맺혀 있더라고요. 회의실로 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벽과 동료들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여야 했죠. 정말이지 인간 핀볼이 된 기분이었어요. 회의가 끝이 났을 땐 회의실 유리문이 열려 있는 줄 알고 그냥 걸어가다가 유리문에 정통으로 박았어요. 꽝 하고 큰 소리가 났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흐릿하게 보이더군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중국계 미국인 동료인 알렉스 순이었죠. 알렉스 순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학사와 MBA를 취득하고 처음엔 실리콘밸리에서 경력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중국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 글로벌 컨설팅 분야로 전향해서 지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알렉스는 주로 중국의 대기업과 신흥테크 기업들을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거대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이 그의 고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최근 몇 년간 연속으로 회사 내 최고 실적을 올렸더군요. 그렇다 보니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모양이에요. 다른 동료들의 공헌은 과소평가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서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죠. 댄,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안경이 부러졌어.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새 안경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국 출장 전에 맞출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안경을 맞춰야 할 것 같아.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겠다고. 그건 좋지 않은 생각 같은데. 저는 의아해하며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알렉스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글쎄, 한국은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 안경 품질도 형편없고 서비스는 더 말할 것도 없지. 내가 너라면 절대 거기서 안경은 안 맞출 거야. 알렉스는 제 불안한 표정을 읽고 한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얘기해줬죠.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 정신도 없어. 게다가 영어도 잘 못해. 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잖아.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대충 알아봤던 한국은 알렉스의 말처럼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저보다 더 아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끊임없는 걱정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채로 며칠을 보내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테이프로 겨우 붙어있는 안경과 함께 불안감도 가득 담겨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프랑스 땅을 바라봤어요. 한 달이 10년처럼 느껴져서 너무 암담했어요. 비행기 안에선 부러진 안경으로 영화를 보기엔 너무 힘들었고 책도 볼 수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그저 눈을 감고 걱정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부러진 안경을 쓰면 어지럽고 벗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미칠 노릇이었죠. 힘들게 밖으로 나와 출장 전 미리 예약한 호텔을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찾아다니는데 한 한국인 커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웬 아시아인 둘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길래 의심부터 들었죠.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순 없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죠. 강남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강남으로 가는 셔틀버스 승강장까지 같이 가주었습니다. 그리곤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지, 버스가 언제 오는지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분명 출장 전 동료 알렉스의 불친절하다는 말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 강남에 도착한 후 무사히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적어도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거든요.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잠이 쏟아져 저는 잠깐 눈을 붙였어요. 한참이 지났을까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단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벨소리의 범인은 에밀리더군요. 에밀리는 타부서 동료로 다른 프로젝트의 한국 미팅 일정이 저와 시기가 겹쳐 원래는 에밀리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개인 사정으로 그녀는 저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죠. 전 벨소리가 끊기기 전에 가까스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에밀리는 한국에 도착했고 곧 숙소에 도착하니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는 호텔에 도착했고 저희는 호텔 근처 한국식 바베큐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에밀리는 메뉴를 고르면서 전에도 한국에 몇 번 와본 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메뉴판을 보면서 아주 능숙하게 음식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고기야. 달콤한 간장 소스로 양념한 소고기 요리지. 이건 삼겹살이고 둘 다 정말 맛있어. 이윽고 주문했던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면서 에밀리에게 저희 상황과 알렉스에게 들었던 말을 얘기해줬어요. 잠깐, 알렉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댄, 에밀리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기술력도 정말 뛰어나고. 안경? 여기서는 몇 분 만에 받을 수 있을걸. 알렉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에밀리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들은 에밀리의 말에 더 가까웠거든요. 알렉스가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좀 의문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한국 거래처와 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안경이요. 에밀리는 호텔 근처에 안경점이 있다며 한번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전 기대 반, 걱정 반인 심정으로 안경점을 찾아갔어요. 안경점에 들어서니 직원이 아주 친절한 미소로 저를 반기더군요. 저는 천천히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안경을 맞추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답했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력 검사부터 시작할게요. 직원은 최신식 자동 검안기를 이용해 불과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시력 검사를 마쳤어요. 그러곤 태블릿을 들고 와서 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찍는 건 괜찮은데 왜 찍는 거냐고 물어보니 AI 시스템으로 저희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테를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태블릿 화면으로 여러 디자인의 안경테를 보더니 직원이 그중 괜찮은 디자인의 안경테를 여러 개 가져오더군요. 전 그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여러 개 써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했어요. 안경테를 고르자 직원은 렌즈 코팅에 관해 블루라이트 차단, 반사 방지, 긁힘 방지 등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전 이왕 안경을 맞추는 김에 모든 코팅을 선택했고 직원은 잠시 뒤에 나온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의아해하며 기다렸죠.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핸드폰을 계속 두드리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제가 가게에 들어온 지 겨우 89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정말 놀라웠죠. 프랑스에 비하면 정말 일사천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력 검사를 하더라도 렌즈까지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5분 후에 직원이 완성된 안경을 들고 나타났어요.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더 빨리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새 안경을 써보니 오랜만에 세상이 선명하게 보여서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착용감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될 줄 몰랐다고 감탄사를 내뱉자 직원은 한국에선 효율적인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어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안경다리를 만지며 안경테 미세 조정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직원은 아주 신속하게 안경테를 조정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시계를 보니 제가 가게에 들어온 지 딱 15분이 지난 후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빠른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봐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희에겐 일상적인 일이에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새 안경을 쓰고 가게를 나섰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간판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도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죠. 미팅 장소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새 안경을 만지작거렸어요. 프랑스에서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걸렸던 일이 한국에서는 단 15분 만에 해결된 것이 믿기지 않았죠. 간판의 글자들,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하늘의 구름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전 그제서야 서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미팅 장소에 도착해서 에밀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새 안경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새 안경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어요. 미팅을 진행하면서 여러 인터넷 창을 켜놓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이 조금의 로딩 시간도 없이 빠르게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약간 놀라듯이 반응하자 한국인 담당자가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200메가가 넘는데요.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릴 정도죠. 그 담당자분은 한국의 빠른 인터넷 환경 덕분에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IT 서비스가 발달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 더욱 열의가 불타올랐죠. 프랑스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를 몸소 체험해보니 전반적인 IT 인프라나 대중화 측면에서는 한국이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프랑스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미팅이 끝난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나 다르구나.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고 진짜 한국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출장 한 달 동안 한국인 담당자와 미팅도 여러 번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서비스에 대해 진심이더군요. 전 이 기술과 서비스를 프랑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프랑스로 돌아오는 내내 고민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걸어 나올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 전 이곳을 떠날 때의 불안하고 편견 가득했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돌아온 거죠. 회사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은 제 변화를 금방 알아챘어요. 댄, 뭔가 달라 보여.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그때 때마침 알렉스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재수없는 자신만만한 표정이 있었죠. 어이, 댄, 한국은 어땠어? 안경은 제대로 맞췄어. 서비스 최악이었지? 저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렉스, 내 말이 완전히 틀렸더라고. 한국의 서비스는 정말 대단해. 안경을 맞추는데 단 15분밖에 안 걸렸어. 게다가 품질도 최고야. 제 말에 알렉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분명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그때도 알지 못했더라면 알렉스 말에 동조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왔었기 때문에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죠. 아니야, 알렉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인터넷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던데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할 때 정말 좋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택시 기사님이 짧긴 했지만 불어로 얘기해 주더라니까. 어렸을 때 배웠대. 제 말을 들은 다른 동료들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신비로운 나라의 탐험담을 들려주는 것처럼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불고기, 비빔밥, 김치, 모든 게 새롭고 맛있었어. 그보다 놀라운 게 음식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게 다 서비스야. 그리고 한강 공원에서 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 생강도 물론 멋있지만 한강 야경도 끝내주더라고. 그때 에밀리가 합세했어요. 맞아. 알렉스, 난 한국이 좋아서 여러 번 여행 갔었는데 갈 때마다 새롭다니까.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지.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한국에 대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스는 점점 표정을 잃어가더군요. 그리고 알렉스는 그날 이후 저에게 말을 걸지 않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기술력을 꼭 우리 회사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한국식 신속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제 아이디어는 회사에 큰 관심을 받았고 제가 메인으로 주도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몇 개월 후 저희 회사는 고객 서비스 처리 시간을 30%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이는 회사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고 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됐어요. 15분간의 안경 구매 경험이 단순한 경험이 아닌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을 직접 체험한 잊지 못할 순간이 됐고 제 직업적 성공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때 겪었던 15분이 제 경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거죠.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고객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귀사의 신속한 서비스 덕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느린 서비스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일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최근에는 우리 회사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어요. 평가단은 특히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업무 방식과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높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국에서의 15분 경험이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변화 과정에서 여러 난관도 있었죠. 일부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너무 빠른 변화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의견들을 경청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갔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회사의 변화는 더욱 단단해졌죠. 전 가끔 중요한 회의 때 이런 말을 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영감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예요. 이제 저는 매년 휴가 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 꼭 다시 가볼 거예요.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요. 전통 한옥에서의 템플 스테이, 김치 만들기 체험, 태권도 배우기.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정말이지 한 달간의 한국 출장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오래 써온 낡은 안경을 벗고 처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 같았죠.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고 나니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놀라운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경험이 찾아올 때마다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가끔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만든 편견의 벽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곤 해요. 하지만 용기 내어 그 벽을 허물고 나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 벽을 허물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 안경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이 저를 이끌어줄지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다짐해요. 오늘도 한국에서 경험한 15분의 기적을 내 일상에서 만들어내겠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인생을 바꿀 15분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줄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